안녕하세요. 복실TV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는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암기해야 될 부분들 좀 또 이제 보강을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남진 않았기 때문에 문제풀이 하시면서 오답 체크하는 방법으로 좀 하시고 저와 함께 이제 귀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오다 가다 아니면 또 다른 업무 하시면서 그냥 귀로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총정리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시험을 잘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일단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긴장을 좀 덜 하시고 그리고 아는 내용을 틀리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킹 같은 경우도 이제 OMR로 하는 부분들이 약간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색칠하면서 그 표시 안 나가게끔 하는 것들, 밀려 적지 않도록 잘 옮겨 적는 거, 그 다음에 1분에 한 문제 정도 푸는 식의 어떤 시간 관리, 이런 연습들을 하시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훑어드린 다음에 영역별로 조금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어떤 법이라기보다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이런 식의 호칭들이 붙게 되는 거죠. 어떤 법에 따라가느냐. 그래서 글씨를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실 때 같은 경우 있어요. 또 긴장이 돼서 잘 안 보인다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두 글자씩 끊어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노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노인의 영역은 어떻게 돼요? 65세 이상이죠. 그 다음에 65세가 안 되더라도 그 노인성 질환, 그래서 그냥 질환이 아니라 노인성 질환이라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노인이라는 부분, 그래서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65세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상, 이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 미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구분을 이제 우리가 객관식으로 시험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함정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상, 이하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포함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여기 이상에 동그라미 있죠? 이하에도 동그라미 있죠? 그래서 65세라고 들어가면 65세를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65, 66, 67, 68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겠죠? 이하라고 하면 65, 64, 63, 62 이런 식으로 65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초과와 미만인 경우에는 이 65라는 단어를 빼놓고 시작하는 거죠. 65 초과라고 했을 때는 65가 아니라 66, 67, 68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미만일 때는 64, 63, 6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노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65세 이상이니까 65세부터 들어가는 거고 65세 미만이더라도 그럼 64세 이하인 분들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우리 쉽게 이해하시려면 운전면허 생각하시면 돼요. 면허증이 있으면 우리 이제 뭐 몇 세 이상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되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능은 잘 볼 수도 있고 실기를 또 잘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노인성 질환도 있고 연세도 있고 이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건강하다 아니면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서 그러면은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등급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장기라고 나오죠. 이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6개월이면 반년이죠. 그래서 반년 정도를 본인이 본인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식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계약을 할 때 판단하는 부분들이 힘들다라든지 보행이 힘들다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약 같은 경우 또는 와상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뭐 식사 준비부터 환경 정리, 이동 이런 일상적인 생활들을 못하죠. 그래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가지로 의미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요양과 이제 뭐 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휴가 이런 것들이나 쉬러 가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분들. 그래서 뭐 캠핑을 간다고 칩시다. 뭐 시골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가서 내가 뭐 낚시도 할 수가 있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 다니고 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양이라고 들어간다는 건 전문가들이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뭐 재활을 위해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투약 관련돼 가지고 처방받은 부분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식사 준비라든지 어딘가 갈 때 계획을 세워서 이동을 보조해 준다라든지 차량을 뭐 탑승하고 하차하고 하는 부분들을 도와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서 내 몸을 추스릴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요양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는 영역들이 있어서 설명을 이제 또 추후에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보험이죠. 보험의 특성은 가입자가 있고 이걸 운영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은 누가 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재외국인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국민으로서 이 혜택을 받은 이제 보험 가입자들인 거죠. 우리 5대 보험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우리가 낸다기보다는 알아서 재에서 들어오게 되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2008년부터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관련된 금액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노인장 요양 보험을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지금까지 금액을 내시고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신 분들만 이 내용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누군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운영을 할까요? 운영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그래서 이 공단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평가를 합니다. 크게 나오는 부분은 심사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노인이라고 나왔던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을 이제 적합하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이제 건강 상태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요 내용들을 보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이게 형평성 때문에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공단 직원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익명성을 보장받아서 좀 공정하게 왜냐하면 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제도다 보니까 국민 세금 그건 뭐예요? 우리가 국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이 많다 아니면 집에서 모시기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근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신청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친척이라든지 가족 중에 또는 지인들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받으신 후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안내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지 제도들이 모두 다 신청 제도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거나 가족이 하거나 아니면 위임받은 관계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등급까지 받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신청을 하고 그 부분이 나와야, 인정서가 나와야 이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장기요양 그 제도에 운영되는 부서에서 이 영역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요. 그러면 각 기관에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제 평가를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매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불시에 가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으면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등외가 나오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1등급일수록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5등급은 치매에 좀 관련돼서 좀더 이제 인지기능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죠. 치매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1, 2, 3, 4, 5등급이 있는데 이게 2020년 7월인가 8월부터 법이 조금 개편이 돼가지고 예전엔 등급을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1년이었는데 이제는 2년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이 등급을 한번 받으시면 그 등급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취소가 돼서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 3개월쯤, 그거 한 90일쯤 전에 연락이 옵니다. 주 보호자한테 연락이 와서 갱신 신청하세요 라고 해요. 아니 그냥 해주면 되지 왜 그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보험은 복지는 다 신청제도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이제 하시는 게 이제 등급을 받았으면 2년 뒤에 연락이 올 거죠. 2년, 그럼 1년 한 9개월쯤 되면 연락 오면은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서 심사를 받으셔가지고 상태가 좋아졌으면 2등급이 3등급, 4등급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고 근데 좀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지병이 악화가 되셨다 그러면 뭐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이렇게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유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헷갈리실 텐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새로 받으면 무조건 유효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5등급이 2년이에요. 5등급은 5등급이 다시 한번 나오더라도 2년입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 나왔을 때 그리고 1등급 같은 경우는 4년으로 늘려져요. 근데 숫자가 바뀌게 되면 무조건 2년인 거예요. 뭐 2년 뒤에 다시 봅시다.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사랑과 전쟁인가 뭐 이런 쪽에 신구 선생님이 뭐 4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년 동안 보고 그 다음에 또 결정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등급을 처음 받으면 2년인 거고 그 다음에 등급의 숫자 1, 2, 3, 4, 5등급이 바뀌게 돼도 2년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노인이라는 부분이 65세가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고령에다가 그 다음 6개월 이상 일상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이 케어를 전문적인 케어들을 받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 상태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이든 아니면 보호자의 어떤 편의 여러 가지들을 봐서 유효기간을 늘려주게 됐어요. 그래서 1등급이 나왔을 때는 4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2, 3, 4등급은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등급이 갱신 심사를 받는데 2등급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3년. 3등급이 또 3등급이 나왔어요. 3년. 4등급이 또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유효기간이 3년. 그럼 1년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럼 이제 3년 뒤에 이제 또 심사를 다시 보는 거죠. 1등급만 4. 그래서 보시면 5등급은 2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2, 3, 4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실 때는 1, 2, 3, 4, 5를 이렇게 넣고 1, 2, 3, 4, 5 넣고 위아래 하나씩 그어 놓으세요. 그럼 요 가운데 남는 게 3개죠. 그래서 3년,
그 다음에 더하기 1 빼기 1 해가지고 2, 3, 4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받을 때 이제 매한정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보통 심사를 늦는다는 건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가족들의 이제 케어 부담이 너무 늘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뭐 경제적, 육체적 여러 가지 이제 소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 신청이 넣으면 가타부타 이제 뭐 1등급입니다. 아니면 뭐 떨어졌습니다. 뭐 등웨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데까지 30일이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30일 이내에는 답을 주는데, 예외사항은 뭐냐,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 뭐 처방전이 더 필요한다라든지 할 때는 이제 뭐를 더 내세요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신청을 하고 30일 안에 가타부타 답이 오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서류를 내세요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노인이라는 부분이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인 우리나라의 국민과 그다음에 재외국인 여기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장기 요양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해서 전문가, 복지 전문가들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그다음에 뭐 의사, 사회복지사 이런 여러 인력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론들의 흐름을 알려드린 거니까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교육원에서 강의할 때 이 내용을 처음부터 스케마 잡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리다 보니까 저희 교육원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쪽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제 기억이 나는 부분인데, 이거를 따로따로 하나씩 외워가지고 하려면 힘들다 보니까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영역들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볼 때는 합병증이 있고 주로 복합적이라는 부분들 생각해 주시고,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든 건지 나이가 들면서 생긴 질환인 건지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당사자분들도, 대상자인 그 노인분들도 아유 늙으면 다 뭐 허리 쑤시고 아프지, 관절이 쿡쿡 쑤시지, 뭐 오래 써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애기들 같은 경우 빽빽 울면 어디 아픈가 보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르신 아유 됐다, 아유 늙으면 다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구분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남의 아이는 굉장히 빨리 크는 것 같고 우리 아이는 좀 잘 안 크는 것 같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시간 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늘 지내는 가족들은 그 부분들을 조금 눈치채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다음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뭐 화상 같은 경우 뭐에 뜨거운 걸 잡았거나 불에 뒤었거나 이런 원인이 명확한데, 이게 왜 이게 생겼는지, 몇 세쯤에 이게 무슨 이유로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5세가 안 되더라도 미만인 분들 중에서도 뭐 알츠하이머가 뭐 30대, 40대 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성적이고 퇴행성 질환인 겁니다. 퇴행성은 연세가 들면서 생기는 부분들이라는 거, 만성은 이제 달고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과가 길어요. 그 다음에 재발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다 나은 것 같은데도 또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라든지 근육, 세포 이런 부분들도 노화가 되면서 기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마모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재발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장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신장과 간이 해독을 담당을 해요. 뭐 독소라든지 몸에서 생긴 어떤 그런 좀 나쁜 부분들, 나쁜 것들을 이제 좀 걸러주는 어떤 필터 기능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독소나 노폐물들이 몸에 좀 많이 쌓이게 되죠. 그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돼서 이제 약에 대해서 뭐 이제 좀뭐
조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꼭 약은 약사에게, 병 진단은 의사에게, 처방은 의사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요. 이제 한두 군데 아픈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질병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다라는 거, 그다음에 초기 진단이 어렵다라는 거, 이거는 아까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힘든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식 장애를 일으키기도 쉽다. 이렇게 이제 노인성 질환의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을 영역별로 볼게요. 소화기계, 우리가 이제 뭘 먹으면 이제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흡수를 해가지고 영양소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차로 치면 기름 넣는 거죠. 근데 엔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쪽에 찌꺼기가 꼈다거나 이러면은 연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매연이 심해질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각이 많이 둔화가 됩니다. 뭐 학술적으로 보면 미각 자체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데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뢰, 그래서 맛을 느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맛, 짠맛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뭐 애미야 국이 싱겁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소금을 또 쳐서 드시고 간장도 더 넣으시고 커피 달달하게 드려도 거기에 설탕 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더 넣으시고 이런 게 미각이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또 2차적인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위가 산성이에요, 위액이. 그래서 위에서 이거를 최초로 이제 녹여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 이런 쪽에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도가 저하가 된 거니까 이건 보면은 효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쭉 뭐 예를 들면 1리터로 할 수 있는 게 1리터로 안 돼가지고 2리터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위액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화 자체 흡수하는 능력도 저하되는 거. 그리고 지방 흡수력이 감소하는 거. 그리고 타액과 위액 분비가 저하됩니다. 타액 같은 경우는 뭐 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땀이나 눈물 이런 거서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잘 안 나서 눈이 좀 뻑뻑하게 느끼신다라든지 침이 잘 안 나서 이러면서 자꾸 입맛을 좀 다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이런 소화기계의 이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액 분비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 위액의 산도도 줄어든다라는 거, 요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위염, 위궤양, 위암, 다 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 위에 염증이 생기는 걸 위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염증이 커져서 궤양이 되고 그게 이제 암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배나 알코올, 커피, 그리고 뭐 녹차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커피라고 하지만 카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을 먹는다든지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계속 받다 보면은 이제 새벽 한두 시에 상복부에 이제 불편함을 느낀다라든지 위에서 피가 난다라든지 구멍이 나는 천공 아니면 붙어버리는 협착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병원 가셔서 방문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예전에는 이제 뭐 물을 먹으면 위 산도가 희석이 돼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액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침 이런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식사하시기 전에 물 한 잔 정도 드시고 하면은 목에 기름칠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에 잘 안 걸리고 삼키는 게 연하 작용이라 그러거든요. 삼키는 걸 연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씹는 거를 저작 기능이라고 합니다. 연하는 삼키는 거, 그 다음에 저작은 씹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하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대장, 이제 흡수하는 부분들이죠. 대장이 우리 쪽에서 이제 직장, 그러니까 항문과 그다음 바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마지막 흡수하는 기관이어서 대장 쪽에서는 주로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설사, 변비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대장암은 고지방이나 고칼로리, 저섬유소, 저잔여시기를 이제 섭취를 할 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변비 있고 하면 섬유질 많이 먹으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연비가 좋아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넣는 건 더 평상시대로 넣게 되니까 이제 살이 찌게 되고 기름기가 있는 거를 먹는다라든지 그다음에 칼로리가 높은 것들을 먹으면 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소량으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들. 그래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잘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과일이나 야채, 현미밥, 곡물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는 게 대장암 예방에 또는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 연결하면 설사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설사와 변비는 반대말이 될 수가 있겠죠. 설사는 뭐예요? 약간 이제 먹는 족족 싸는 거죠. 그래서 뭐 저거 장염에 걸렸다라든지 장에 염증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 소화 기능이 안 되니까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 물도 많이 나오게 돼, 수분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나오거나 설사 나오면 무조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해준다. 지사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간호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 그쪽 의료인들이 이제 처방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거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먹이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설사가 있거나 장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물을 좀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 그다음 변비 같은 경우 이제 변비는 뭘까요? 응가가 똥이 대변이 이제 딱딱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탈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관략근 항문 쪽에 이제 뭐 찢어지거나 이렇게 또 출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장 운동이 잘 안 움직인다거나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되고 하재 남용 이거는 이제 소화제 같은 경우 이제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자녀 시기 이거를 이제 섭취 많이 하게 되면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저자녀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에 뭔가 먹었을 때 좀 이렇게 찌꺼기처럼 남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 부분,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될 때는 변비, 그래서 막히는 거,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에 오히려 배에 뭐 좀 너무 누른다든지, 타이트한 옷을 입는다든지 할 때도 장 운동이 잘 안 돼서 변비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옷 입으시는 분들이 변비가 있는 확률이 꽤 높아요. 복부의 힘을 키워주면은 복압이라 그래요. 배의 압력. 그래서 복압이 떨어질 경우에도 이제 밀어내는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변비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재 남용은 왜 그러냐면 약을 많이 먹으면 그 약이 장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밀어줘 버리니까 그러면 얘들이 놀아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일 안 해도 뭐 알아서 해주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는 거죠. 장이 멈춰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변비도 이제 물도 많이 먹어주시고 장 운동 이제 열심히 해주시려면 이제 자 배를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계 방향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오는 여기 요양보호 관련돼서는 다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시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앞에 반찬 같은 걸 잘 못 찾으실 때도 시계 방향으로 이제 놔드리면은 좀 찾기가 쉬우시고 우리가 설명할 때도 어르신 기준으로 어르신 앞에 한 12시 방향쯤에 지금 숟가락이 있어요.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해하기 쉽겠죠. 3시 방향 하면 뭐겠어요? 오른손 쪽이죠. 9시 방향 하면 내 왼손 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 아플 때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 쪽에서 나오는 방향 얘기 나올 때 시계냐 반시계냐 나오면 다 시계 방향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숨쉬는 호흡기계예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은 폐포가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폐의 순활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는 호흡 근육이 위축되거나 기침 반사 그리고 손목 운동이 저하되고 기간 이내 분비물이 증가되는데 여기서 잘 못 들어보신 게 손목 운동 저하와 기관지 내 분비물 증가일 거예요. 손목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기관지가 이렇게 사람이 여기 들어있으면 여기 잔털들처럼 막 미세한 털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습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먹다 보면은 수분 이런 것들도 있고 숨쉴 때도 공기 중에 수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육모들이 이 섬모들이
이거를 이제 바깥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뭉치면 이게 가래가 된다라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에는 산소, 그러니까 공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 섬모가 바깥으로 밀어주는데 그 운동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딸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지에 뭔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기관지를 통해서 폐에 물이 차면 폐수종,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기관지는 이렇게 운동이 되니까 이제 분비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타액은 감소하지만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니까 뭐가 돼요? 가래가 많이 끓고 그 다음에 기침을 많이 하게 되고, 왜 뭐가 걸려서 나가야 되는데 지가 못 나가니까 섬모 운동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폐에 관련된 이제 질병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호흡기에 관련된 질병은 세 가지가 있어요. 독감, 우리가 인플루엔자라고도 하죠.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뭐 폐렴, 천식 이렇게 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동일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감염된다는 거, 남한테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철에 유행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10월에서 12월에 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많이 매년 맞으시니까 기억이 잘 나시겠죠? 그리고 호흡기 비말, 이렇게 침같이 이제 뭐 분말처럼 날아가가지고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선생님들 감기 걸리신 분들 거의 없죠. 손 잘 씻고 사람 많은 곳 웬만하면 피하고 그다음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이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옮겨지는 그 질병들이 줄어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매년 1회 예방을 위한 접종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년 받아야 되는 거 무엇이냐 그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꼭 기억해 주시고,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개인적인 사유들이 있습니다. 뭐 비염 때문에 진드기나 곰팡이, 그 다음에 뭐 겨울에 갑자기 밖에 나온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됐을 때, 이럴 때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침구류 이런 것들을 뜨거운 물로 살균 하듯이 세탁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되고요. 폐결핵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무증상인데 오후에 고열과 이제 밤에 식은땀이나 열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고, 모든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겠죠. 다음은 심혈관계예요. 심장과 혈관 요 관련된 건데,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고 정맥이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치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기립성 저혈압이란 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게 되죠. 그럴 때 피가 이제 심박출량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머리 쪽까지 쫙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산소나 영양분들이 벌떡 일어났을 때 잘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핑 하면서 어지럽고 눈앞이 새하얘지거나 캄캄해지면서 앞이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럴 땐 조금 다시 앉아서 쉬시면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일어났을 때 위험한 게 뭐예요? 쓰러지니까 낙상이 되기 쉽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특히 낙상을 조심하시려면 이용자분들, 대상자들이 좀 천천히 일어나실 수 있게끔, 특히 와상 어르신들 앉혀드릴 때도 좀 천천히 앉혀서 그 다음에 이제 보충을 해드리는 거. 와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 뭐 휠체어 정도까지밖에 이용을 못 하시죠. 근데 이제 좀 편마비가 있으시거나 해서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 어째 벌떡 일어나게 부축하지 마시고 좀 앉았다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주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저염, 저지방 시기를 해야 되고,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복용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 질문으로 나오는 게,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나오면 혈압과 관련되는 거예요. 혈압약은 이제 달고 사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치매가 있거나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약을 먹어서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착각하시는 거죠.
또는 이거 먹고 이제 나았어. 정상이잖아. 나 이제 안 먹을래.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기처럼 약을 먹고 몸살이나 이런 것처럼 해서 낫는 병이 아니라 고혈압은 이걸 달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혈압이 계속 높아진 것을 낮춰주는, 다운시켜 주려고 강제로 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잘 맞춰서 드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보통 2달, 3달 요 안에 의사가 또 오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오시라고 하는 기간에 가서 계속 드시라면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에 혈압을 재서 그 기록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계단이 많아. 그래서 계단을 내가 다 걷고 올라갔는데 저쪽이 혈압 재래요. 근데 내가 먼저 재려고 막 가면은 지금 걸어왔죠. 계단 올라왔죠. 숨이 헐떡거리는데 거기에서 혈압까지 되면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그럼 그 혈압을 기준으로 혈압약이 처방이 되면 굉장히 많이 다운시키는 약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저혈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저혈압이 들어오면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양원이나 뭐 아니면 방문 요양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주간보호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맞춰서 좀 안정된 시간에 재시는 게 좋고 병원에 가셔서 하실 땐 조금 물도 좀 드시고 앉아서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혈압을 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거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약을 드셔야 된다라는 거. 언제 안 먹느냐? 의사의 처방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때 하는 거예요. 동맥경화증에서 이제 뇌졸중이 있는데 뇌졸중 같은 경우는 웃기, 걷기, 말하기를 꼭 시켜보세요. 웃는데 약간 썩소처럼 한쪽만 입꼬리가 올라간다라든지 걸으라고 했더니 막 한쪽으로 비틀비틀 이렇게 들어간다라든지 또는 말을 하는데 침이 질질 흘린다라든지 아니면 말이 어눌하고 뭐 단어를 못 떠올린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셋 중에 한 가지만 나오더라도 빨리 병원 가서 정밀 검사하시는 게 좋으세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에 그러니까 혹시 낙상이 벌어졌을 때 꼭 요 세 가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가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에이 뭐 별거 아니야. 예전에도 넘어졌는데 괜찮았어. 이러시다가 병이 커지니까 꼭 뇌졸중할 때 웃기, 걷기, 말하기 신경 써 주시고요. 요거 나온 뇌졸중 또는 이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셨을 때 요 얘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신부전과 빈혈 같은 경우는 어지럽고 집중력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섭취나 비타민 C, 그다음에 비타민 C와 철분제를 같이 복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 C 철분 나왔을 때 철분 나오면 생각해야 되는 게 오렌지 주스예요. 오렌지 주스랑 철분제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돼서 좋습니다. 주스 중에 우리가 뭐 어디 광고하자는 게 아니라 오렌지 주스는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먹었었죠. 그러니까 철분 흡수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몽 주스가 있는데 자몽 주스는 이제 뭐 고혈압이 뭐 고지혈 뭐 이렇게 있는 분들한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자몽은 시험 보실 때까지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끝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골격계예요. 근골격계는 우리 어르신들, 이용자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또는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노화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골절이 잘 벌어지는 뭐 골다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뼈가 약해진다, 그 다음에 근육이 많이 빠진다, 그 다음에 어깨가 좁아지고 골반이 커지고 배가 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엉덩이에 허리에 피하 지방이 많이 생긴다. 중부지방이라고 보통 표현하시죠? 근데 나이가 들면 무게중심이 중간 쪽, 배꼽 쪽으로 많이 옮겨지게 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노화에 따른 특징이고, 근골격계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만성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50견 같은 경우는 뭐예요? 50살 때쯤 많이 생긴다 그래서 50견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팔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어깨 위로는 많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지 요 위로는 별로 큰 힘을 들이는 일들이 업무가 별로 없어요.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올릴 때 근육이 찢어진다라든지 통증이 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안 쓰는 근육들이 갑자기 쓰게 돼가지고. 그리고 계속 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는 건반을 많이 치니까 손가락 쪽에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운동선수들 뭐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 무릎이라든지, 그다음 피겨 선수들 같은 경우에 뭐 허리라든지 뭐 이런 식의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근골격 나오면은 중요한 게 허리를 쓰지 말고 무릎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수그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허리가 수그려지게 되니까 이쪽에 통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물건을 주실 때도 이렇게 좀 무릎을 구부려서 주시는 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장치마 입고 볼펜 같은 거 떨어졌을 때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다리를 이렇게 수그리기가 불편하시니까 이게 쪼그리고 앉듯이 이렇게 해서 물건을 짚게 되죠. 그게 허리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고 아파하시는데 1위가 허리예요. 그 다음이 어깨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지 않아야 오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운영되는 이 노인 복지 쪽에서 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등 여기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은 뭐예요? 내가 일을 계속 정년 없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또는 뭐 가족 케어도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근골격계를 위해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허리를 최대한 구부리거나 비트는 것들, 안 하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린다. 그 다음에 발을 바닥에 있으면은 발을 접지면이라 그러죠. 요 면적이 넓도록 정확하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좁게 쓰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어깨 넓이로 쓰는 게 훨씬 안정적이겠죠. 그게 이용자한테도 포함되지만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한테도 포함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관절염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냥 관절염이 아니라 늙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연골이 이제 많이 써서 닳아 없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질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관절이 언제 뻣뻣하냐?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요. 누워서 정자세 또는 뭐 옆으로 하는 자세를 하더라도 낮에 활동할 때보다 많이 안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잘 때는 덜 움직여서 그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게 언제예요? 아침이죠. 그래서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경직 현상, 굳어서 잘 안 움직인다, 뻑뻑하다, 삐걱삐걱 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퇴행성 관절염에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체중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체중을 유지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도 무리를 주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이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 체중 조절도 중요한데, 여기서 비만인 경우에는 내가 그 체중을 어느 정도 다운시켜서 그러니까 좀 줄여가지고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지만 요거를 함정처럼 뭐라고 나오면 저체중을 유지한다라고 나와요. 저체중 같은 경우는 몸에 지방이나 뭐 이런 것들 영양소를 흡수를 하는 거에 약간의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체중이라는 거는 그만큼 체중이 덜 나가고 그만큼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면역력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체중을 유지한다라고 나오면 틀린 답이라는 겁니다. 체중을 적정 체중으로 조절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다음 비만인 경우에는 뭐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한다. 이렇게 나오면 옳은 대답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저체중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해주시고 아침에 이 뻣뻣해지는 관절이 뻣뻣해지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혈전 방지를 위해서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등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흡연, 음주, 카페인을 다량 섭취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흡연도 그렇고 음주도 그렇고 카페인도 그래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도 골다공 있는 분들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혈전 방지, 뭐가 혈액이 뭐 이렇게 응고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떠다니게끔 되는 걸 혈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혈관이 막힐 수가 있죠. 그래서 뇌 쪽에 뇌 수술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심장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아스피린류를 계속 처방받아서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골다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치과 갔을 때는 이제 아스피린류를 계속 드시는 분들은 열흘 이상,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끊고 가셔야 되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피린 혈전을 방지, 혈액이 굳는, 뭐 이렇게 뭉치는 것들을 방지하다 보니까 출혈이 나왔을 때도 이게 빨리 안 아무는 경우들, 그래서 과다출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나왔을 때는 요 혈전 방지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치과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치과 같은 병원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동행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드시고 있는 약을 처방전 같은 경우를 뭐 사진 찍어서 간다라든지 아니면 기관장님께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복사해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주셔야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가서 모르겠는데요 하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아스피린은 혈전 그 다음에 치과 진료 시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골다공의 증상은 뭘까요? 허리에 통증이 있고 키가 작아지고 등이나 허리가 굽고 자주 골절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모셨던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이 골다공이 심하신 여성 어르신이 계셨는데 차량에서 내려 드리려고 이제 우리 승하차 보조하시는 직원이 문을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성격이 급하셔서 본인이 여시다 갑자기 하면서 갈비에 금이 갔어요. 갈비뼈 2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사진 찍어보니까 실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자주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차 문 여는 정도로도 이제 금이 갈 수 있고 골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그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게 이제 골다공이잖아요. 뼈가 약해지는 거. 그래서 닭뼈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간에 비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성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출산, 뭐 폐경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골다공이 남성보다 더 걸릴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예방. 그리고 치료 및 예방할 때 뼈 나오면 뭐예요? 칼슘이죠? 그래서 칼슘이 많이 있는 식사. 그 다음에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그래서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관절에 부담을 주는 운동이에요. 왜 체중이 한쪽으로만 딱 쏠리게 되잖아요. 올라갈 때 한쪽 다리 또는 내려갈 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무게 하중이 커요. 그래서 등산 같은 경우도 올라가실 때보다 내려가실 때 더 다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산책 같은 경우나 걷기 같은 경우, 그 다음 등산도 좀 완만한 곳, 평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계단도 괜찮아요. 하지만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체중 부하 운동이 좋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비타민 D, 그리고 햇볕. 햇볕에도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햇볕 하는 거 비타민 D. 근데 요것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골다공증이잖아요. 골다공증, 골다공증. 영어로 치면 이렇게 DA가 다가 되죠. 그래서 비타민 D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골다공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비타민 D 그 다음에 햇볕 외우기가 쉽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뇨 생식기계예요. 여성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해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이 감퇴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동맥 혈관에 변화가 생깁니다. 주로 요실금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죠. 요실금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둘 다 생길 수가 있고, 요 실금 하면은 이제 소변을 본인이 조절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변 하면은 이제 어,
대변을 뇌가 좌지우지 못하는 거죠. 그건 이제 관략근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치매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관략근 조절하는 부분들. 관략근이란 게 꼭 항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여주는 근육을 관략근이라 그래서 위에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누우면 그럼 다 넘쳐야 되잖아요. 뭐 물고 넘어서거나. 근데 안 넘치죠. 그 관략근이 조여주고 있기 때문에 넘치지 않는 거예요. 항문 같은 경우 또 요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방광에서도 안 나가게 잡아주고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요실금이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뭐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몸이 회복되기 전 같은 경우는 그 근육들이 아직 돌아오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꽉 잡을 수가 없어서 요실금이 나오는 경우들도, 요실금 증상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나 대변이 배출되는 경우들이죠. 요실금, 요실변. 그래서 이 몸에서 사람 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아까 위는 상복부라 그랬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절반을 나누면 여기 밑에 쪽에 배꼽 쪽 해서 그 밑에 쪽에는 하복부라 그래가지고 장 이런 경우들이 있죠. 대장 그리고 방광 이렇게 그 위에는 위 오른쪽 여기 이쪽으로 해야겠네요. 여기는 이제 위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밑에 봤을 때 골반이 이렇게 있죠. 엉덩이도 있고 골반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대장과 방광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장기가 어디 쪽에 있다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요 운동이 어디가 좋다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골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랑 요실금이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골반 근육이 잘 조절이 안 되니까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고 당뇨병이나 파킨슨병에 의해서도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실금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복압성, 절박성이 있어요. 복압,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라든지 기침할 때, 에취 하고 재채기 할 때 보면 배에 힘이 빡 들어가죠. 근데 그 빡 하고 순간에 힘이 들어갔을 때 그 관략근이 쪼던 힘보다 세니까 찍 하고 찔끔하고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의 압력이 증가해요. 꼭 배를 누르는 것만이 아니라 배를 누르는 것도 압력이 증가하죠. 근데 자력으로 컬럭컬럭 기침을 하거나 깔깔깔깔 웃을 때 너무 많이 웃으면 요즘 말로 뭐 지린다 뭐 얘기하죠. 맞는 말이에요. 그건 복압성 요실금이 웃다가 지리는 겁니다. 아니면 기침하다가 지린다라든지. 절박성 요실금은 이제 소변을 요이라 그러죠. 와우, 소변 화장실 가고 싶어. 느꼈는데 바로 그냥 소변이 쭉 나와버리는 거예요. 못 참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방광에 찼을 때 화장실 가고 싶은데 해도 제법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빨리빨리 보는 게 좋습니다. 방광염에 안 걸리시려면. 근데 그런 게 안 될 때 절박한 거. 그죠?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압성은 배에 압력이 가하는 거고 절박성은 마려울 때 마려움을 느꼈을 때 바로 나와버리는 거. 그래서 골반 근육 운동을 하고 체중을 좀 조절을 하고 체중 조절을 왜 그래요? 배에 지방이 많이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비만이면 그만큼 많이 방광이나 이런 부분이 눌리게 되겠죠. 그럼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에 2, 3리터의 수분을 섭취하고 변비를 예방을 하는 게 이 생식기계, 비뇨기계에 좋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만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란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두 글자씩 끊어서 보시면 돼요. 두세 글자씩. 자, 이렇게 끊어볼게요. 전립선, 그 부위죠? 그 다음에 비대, 커진다는 거죠. 커지는 거, 증상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는 증상인 거죠.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도 남성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발기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몰리고 이게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럴 때 뭐 어떻게 보면 요도가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관이랑 이렇게 얇은 관이랑 있을 때 어디가 더 많이 나와요? 이쪽 콸콸 나오는데 여기는 쫄쫄쫄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를 때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를 때도 이 전립선이라는 애가 이 요도를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끊겨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쭉 하고 탁, 탁, 탁 다 나가야 되는데 다 안 나가고 여기 좀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걸 잔뇨감이라 그래요.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 그 다음 빈뇨는 2시간 이내에 오줌을 누고 2시간 이내에 소변이 마려움을 느끼면 빈뇨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다 넣었는데도 나 또 오줌 매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걸 빈뇨라고 하고 야뇨는 밤에 소변이 마려운 거를 야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밤에 소변 못 참고 싸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야뇨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밤 야자해서 야뇨, 그 다음에 빈뇨는 없는데 아직 쌀 만큼이 안 됐는데도 자꾸 요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소변줄, 그 요도에 관을 꼽아가지고 왜 소변을 자체적으로 배출 못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수술할 때 이렇게 소변줄 낀다 그러잖아요. 유치도뇨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요양보호 업무를 볼 때 그렇게 하시면 2~3시간에 한 번씩은 그 유치도뇨관을 통해서 나온 소변, 그 소변 주머니의 소변을 확인을 하고 차 있으면 비우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따로 또 외우면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거. 다 이 내용들 때문에 뒤에 같이 실습 부분에서도 내용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피부계예요. 노화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발달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성도 감소하게 되고 기온에 민감하고 손발톱이 견고하고 두꺼워져요. 어르신들 발톱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 나무 껍질처럼 기름기는 좀 빠지게 되고 이렇게 두꺼워져서 또 발톱은 또 잘 빠지게 되죠. 너무 딱딱해서 일반 손톱깎이, 발톱깎이보다는 약간 전지가위 같은 노인성 발톱 전문 그런 가위처럼 생긴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양보호사로서 활동을 할 때도 케어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어르신 발톱 깎아드리는 거였어요. 손톱은 그나마 좀 깎겠는데 발톱, 특히 엄지발톱이나 새끼발톱 같은 경우는 특히 나무 껍데기처럼 이렇게 솟아오르고 막 이게 막 좀 결이 많이 깨져서 옷 잘못 입혀드리면은 옷 그 섬유에 낑겨가지고 발톱에 아파하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케어하실 때. 노인성 반점, 주로 우리 뭐 검버섯이라 그러죠. 그런 경우들도 피부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줄어들죠. 분비물 같은 경우도 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분비물 아까 말씀드려서 기관지에만 분비물이 늘어나서 안 좋아지는 거죠. 살에 걸리고 가래 많이 나오고 그 외에 침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이런 분비물들은 다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근육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탄력성도 줄어들고 재생력도 줄어들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 나오면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심장 근육만 늘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는 건 심장 근육만 있습니다. 이게 심장이면 이만큼의 심장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근 두근 하면서 혈관 이렇게 뭐 좌심방, 좌심실, 뭐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있어가지고 피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이 압력 두근두근 펌프질을 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심장 근육이 생기면 여기가 이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두꺼워지다 보니까 심박출량이라 그래서 최대 심박출량이라서 한 번에 쭉 뿜는 그 부분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그맣게 되니까. 그래서 펌프가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는데 심장 근육만 늘어난다. 다른 근육들은 다 좀 빠지는데 심장 근육만 증가한다. 그리고 모든 타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적어지게 되지만 그 기관지만 그 점성 그 부분이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주요 질환으로는 욕창이랑 대상포진, 옴, 머릿니 등이 있습니다. 욕창 같은 경우는 괴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욕창 걸리면 합병증이 오기가 쉽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려면 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팔꿈치나 팔꿈치나 어떤 여러 가지 신체 부위들 주로 어떻게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등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팔꿈치, 그다음 무릎, 그다음 복숭아뼈 쪽,
그 다음에 팔에도 복숭아뼈처럼 볼록 나온 데 있어요. 손목에. 그 부분이랑 여기 날개 죽지, 그 다음에 여기 골반, 그 다음에 꼬리뼈. 이쪽이 굉장히 욕창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다. 피부가 얇은 부분, 살이 별로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이 눌려가지고 그 부분이 괴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장난 어릴 때 해보셨죠? 이렇게 손목 잡고 막 주먹 폈다, 오므렸다 폈다 우리 헌혈할 때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리죠. 그리고 또 팔 잘못 빼고 자면 막 아침에 보라색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혈액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비가 오는데 그게 괴사가 이제 오래되면 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창 같은 경우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치료하는데 힘들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로 와상이라 그래서 계속 누워 계신 분들, 오래 누워 계신 분들, 마비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자주 생기게 되고, 또 몸을 위치를 자주 안 바꾸시는 분들, 또 아니면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변실금이 있는 경우들, 변이 계속 나면 거기가 기저귀를 하게 되거나, 그래서 기저귀를 자주 안 갈아도 욕창이 발생되기가 쉬워요. 축축해져 있잖아요. 병 같은 경우에도 그 대변이 피부에 계속 닿고 있죠. 그럼 그 부분이 물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영, 목욕 오래 하면 손가락, 발가락 쪼글쪼글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쪽이 괴사되기가 쉽습니다. 피부 열감이 있는데 이게 벌겋게 되면서 색깔이 먼저 변하게 되고 물집이 생기고 또 괴사 조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괴사까지 가다 보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 예방이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욕창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긁어내고 드레싱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간호파트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욕창 쪽입니다. 그리고 그쪽을 계속 대고 누워있는 게 편해서 생기다 보니까 체위를 계속 변경해서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실 수 있게끔 침상 외에 식사하게 하시고 실내 산책 자주 하실 수 있게 해주면 그 부분이 욕창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창은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맥심이 2시간이라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하면 더 좋겠죠. 2시간 이상 같은 부분이 계속 눌리지 않게끔 해주는 거, 그다음 30분 정도 햇볕을 쬐 수 있게끔 해주고, 나선형으로 마사지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침대 시트에 주름 같은 경우 있으면은 눌리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뭔가 우리 막 배긴다 그러잖아요. 흔히 시쳇말로 아우 뭐 등이 배겨 막 이러면 거기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시트를 빤빤하게 펴줘야 되는 이유가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파우더나 도넛 모양의 베개를 욕창에는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여기 이 어르신이 여기 꼬리뼈 쪽에 좀 확대해서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꼬리뼈 쪽에 욕창이 생겼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쿠션을 이렇게 도넛 쿠션을 대드리면 이게 이렇게 대드리면 이 부분은 여기 욕창이 있는 부분은 어, 지면이랑 바닥면이랑 닿지 않아서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이쪽으로 들어가는 혈액들이 이 도넛백에 눌려서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괴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피부가 혈액의 미공급으로 괴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넛백에 사용하지 마시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 눕혀가지고 이쪽에 이제 욕창 쿠션으로 이제 받쳐주는 거죠. 체위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2시간에 한 번씩 옆에도 한 번 봤다가 천장도 한 번 봤다가 또 반대쪽 벽도 봤다가 또 휠체어에 앉아서 산책도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를 주무르게 되면 굉장히 아파요. 욕창이 있는 부분 거기 왜 괴사가 되고 진물이 나고 이제 속에 표피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표피를 지나서 표층까지도 들어가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꽉 끼는 옷 안 입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피부계에 연결해서 대상포진이 있는데 대상포진은 수두성 바이러스에 인해서 나가는 거고요. 또 대상포진 나왔을 경우에는 피부랑 신경이 같이 나오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통증이 있고 수포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엄청 가렵고 약간 그 열이 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긁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정말 안 긁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일반 포진과 다르게 재발이 굉장히 쉬워요. 일반 포진도 더 잘 걸릴 수가 있지만 대상포진이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지면 조금 사그러들었다가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이러면 또 쑥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그 다음에 신경이랑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 보니까 꼭 그 부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려움, 그다음에 밤에 좀 심하고 동시에 치료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옴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만 걸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옮았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발병이 안 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케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가족, 같은 방을 쓰신 분 한꺼번에 치료를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내이랑 침구류 같은 경우는 삶아서 다림질을 해서 그 옴의 균, 옴 자체를 바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에 어, 빨아가지고 직사광선에 널어놓고 그 다음에 다림질까지 해버리면 확실히 좀 제거가 되겠죠. 그분이 만진 부분들이라든지 뭐 식기류 이런 것들도 따로 세척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내이 및 침구류 같은 경우도 옴이 있는 분들은 다 옴이 없는 분과 함께 세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흡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물건 이런 것들이 비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탁을 할 때 잘 55도 이상으로 해가지고 잘 이제 좀 뜨겁게 해서 어떻게 보면 머린이라는 생물체잖아요. 그래서 그 생물체를 없애버리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그럼 감각기계 보도록 할게요. 감각기계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가 우선 시각 먼저 말씀드리면 눈물의 양이 감소해서 뻑뻑함을 느끼게 되고 눈동자 이런 부분에 좀 노랗게 뜨는 황화 현상도 있고 눈부심이나 시력 저하, 빛 수능의 어려움 이거는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갔다 밝은 데 나온다든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갈 때 빛의 그 양에 맞춰서 시각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둔해진다는 거예요. 느려지고. 미각은 신맛, 쓴맛은 감지를 잘하는데 단맛, 짠맛의 감지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애미야, 국이 싱겁다 하면서 자꾸 뭘 넣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케어할 때 식탁 위에 설탕, 뭐 간장, 소금 이런 것들을 올려놓지 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 저염식을 하셔야 되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분들이 이 미각이 이제 단맛, 짠맛이 둔해지다 보니까 있으면 계속 넣으시는 거예요. 게다가 치매까지 있으시면 방금 넣은 거 까먹고 또 넣으시고 그러면은 병이 나을 병도 안 낫게 되겠죠. 주요 질환으로는 녹내장, 백내장, 노인성 난청이 있습니다.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안압이에요. 그래서 녹내장이 백내장보다는 조금 더 위험합니다. 통증도 있고요. 그래서 안구 통증이 그래서 통증이 있고 안압이 상승한다 그러면 녹내장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백내장 같은 경우 요 백자 있죠? 요거 해가지고 시야가 백태 끼는 것처럼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백내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얗게 뭔가 낀다. 그 다음에 눈부신다. 이렇게 느끼면 백내장. 백내장, 녹내장을 약간 동일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시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백내장은 하얗게 보이고 뭐 하얀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고 하얗게 하고 눈부시다.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아프고 안구가 아프고 안압이 상승한다. 그래서 녹내장 같은 경우 안압이 상승하는 걸 줄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힘을 주게 되죠. 그러면 몸 안에 하고 이제 압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눈이 튀어나온 것처럼 누군가 뭐 숨 참고 막 힘주면은 눈이 뿔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구에 압력을 더 주게 되면 시신경이 더 많이 손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음 난청이에요. 그건 이제 여성 같은 경우가 남성들보다는 조금 더 고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닌 분들도 있죠. 보이시 하신 분들도 있고 남성인데도 얇고 이제 높은 또는 고음 목소리 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약간 더 음색이 고음인 거죠. 그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억울하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셔.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막 목소리 좀 더 커지죠.
그다음에 어머니 식사하세요. 식사하시라니까요. 그럼 갑자기 귀 안 먹었어요, 냐 하면서 갑자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는 3번, 4번, 10번 얘기했는데 못 들은 척하다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케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르신 입장에서는 고음이 잘 안 들리니까 여성의 목소리 잘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 밥 먹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귀 안 먹었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뭐 며느리나 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고음 난청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 서운할 때가 언제예요? 사위나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우리 사위 왔는가? 우리 아들 왔어? 이렇게 갑자기 조그맣게 얘기한 것 같은데도 쑥 알아듣는 거예요. 왜? 남성의 목소리는 좀 더 고음이 아니라 저음적으로 쫙 들리니까 조금 더 듣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굵은 목소리, 좀 큰 목소리, 그냥 무조건 큰 소리, 난청에서도 무조건 큰 소리 내는 게 정답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 다음에 저음으로 해서 좀 크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난청이 양쪽 다 올 수도 있지만 한쪽만 올 수도 있어요. 흔히 가는 길 먹었다 그러잖아요. 오른쪽 귀가 안 좋다 그러면 왼쪽에 조금 우리가 입을 왼쪽 쪽으로 조금 가까이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 귀가 2개가 있는데 이쪽이 안 좋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말을 할 때 이쪽으로 얘기를 하면 좀 더 잘 들릴 수가 있겠죠. 안 들리는 쪽에다 얘기하면 못 듣겠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내분비계, 우리 안에 이제 대사 능력 이 부분인데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하고 공복 혈당, 밥 안 먹었을 때 혈당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고 기초 대사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대사율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는 거죠. 좀 덜, 몸에서 소모하는 칼로리는 줄어들었는데 먹는 것들은 그러지 많이 안 줄었으니까 그래서 복부 쪽에 비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 당뇨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음증, 다식증, 다뇨증, 다갈증 등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많이 음료를 먹고 싶어 하고 많이 식사를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많이 소변이 매렵고 갈증을 또 많이 느껴요. 당뇨병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혈액이 끈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맑은 물이 쫙 흐르면은 쏴 하고 예를 들면 이 혈관에 물이 쫙 가다가 이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 물이 흐름이 느려지는 거예요.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쭉 못 밀고 가겠죠. 그러면서 몸에 노폐물들이 혈관 안에 이렇게 누적이 되면 또 좁아지게 되죠. 흡연을 하게 되거나 하면 또 좁아져요. 그럼 이쪽에 가는 이게 막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뇨병 그래서 합병증을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혈류 속도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럼 해면체에 피가 들어가야 발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피가 들어가는 게 느리고 그 다음에 시원찮다 보니까 발기부전, 성기능 저하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처도 치유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다치셨을 경우에 혈액이 잘 안 멈춘다라든지 또는 상처가 빨리 안 낫는 거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저혈당, 이제 당이 높을 때는 우리가 인슐린이라든지 또는 당뇨 약을 먹게 되는데 인슐린은 주사로 맞게 되어 있어요. 이 인슐린 같은 경우도 이제 간호과에서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처방받아서 되면 이제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투약, 경구약을 통해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신다 그러면 당뇨병이 굉장히 더 심하다라는 거고요. 인슐린을 왜 구강으로는 못하느냐. 이게 위에서 이제 파괴가 돼버려요. 인슐린이. 그러다 보니까 주사로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저혈당이 오면 쇼크가 와서 갑자기 픽 쓰러지고 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탕이나 주스 같은 경우를 드시게 해서 응급조치를 하는 거에서 뭐 설탕 이런 거. 그래서 저도 계속 습관처럼 직업병처럼 가지고 다니는 게 그 커피 먹을 때 보면은 이제 설탕 넣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길게 되어 있는 거. 그 커피숍 가면은 설탕 이렇게 꼽아 놓은 거 있죠. 그런 걸 꼭 한두 개씩 들고 다녀요. 필통에다가. 그러면서 응급 상황 때 바로 물에 타서 조금이라도 당을 빨리 넣어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상자의 이제 그 말초신경들 쪽에도 당뇨가 굉장히 위험해요. 혈액이 끈끈하고 느려진다 그랬죠. 그럼 모세혈관까지 쭉쭉쭉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손가락, 발가락 쪽에 괴사가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라내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 관리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되고 발이 또 부어요. 그리고 신발 신고 있으면 이제 또 이게 혈액순환이 더 안 되다 보니까 발 관리할 때 특히 당뇨병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정신계예요. 우울증, 경직성, 내향성 및 수동성, 의존성, 생에 대한 회고, 조심성,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등등이 생깁니다. 이거는 노인의 특성의 노화에 대한 특성과 또 유사하죠. 그래서 여기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경직성이 많이 나오고요. 우울증, 경직성 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고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회고는 좀 돌이켜 보는 거고요. 경직성이라는 거는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경우 바꿨을 때 휴대전화 바꿨을 때 자판이 달라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늘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경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우울증과 선망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진압력 장애, 주의력 감퇴 이런 것들이 있고 편집망상이나 정서불안 그리고 치매와 동반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압력 장애라는 거는 장소, 시간, 계절, 사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압력 장애까지 오면은 치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못 알아본다라든지 장소를 못 알아서 계속 헤맨다든지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진압력 장애가 있는 치매 이용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진압력과 관련된 거, 뭐, 오늘 날짜를 계속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 뭐, 이름표를 붙여드리고, 이름을 불러드린다. 뭐, 계절을 자꾸 주지시키고, 진압력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나오면 정답입니다. 자, 비약물적 치료. 요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약물 치료는 뭐예요? 주사나 알약, 뭐, 가루약, 물약, 이런 것들로 치료하는 거. 비약물적인 건 그 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지지를 해준다라든지, 잘한다, 잘한다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비약물적인 거예요. 그래서 약이냐, 비약물이냐, 요거 잘 구분하세요. 긴장하면 이런 것들이 지문이 잘 안 읽혀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비약물적 치료 어떻게 하느냐, 밤에 불을 밝혀두는 거, 그 다음에 개인 사물, 사진, 시계, 달력 등을 가까이 두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밤이 연세가 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과 연관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석양증후군이라 그래서 노을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해질녘쯤 되면은 이제 배회를 심하게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밤이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는 불을 좀 켜 놓으시고 뭐 취침등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친근감이 있는 친근한 사물에 애착을 가지시니까 이러한 물품들이라든지 물건들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도 개인 물품들 가지고 있으면 그런 가족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치매 뇌졸중이에요. 자, 수정했습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입니다. 치매는 뇌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지기능을 상실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상생활 몇 개월 이상 혼자서 수행하지 못할 때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지 못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거였죠. 노인 장기 요양 제도에서. 그거 생각해 주시고 치매의 원인은 진짜 굉장히 많아요. 복합적인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요거 잘 보시면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늙어서 생긴 치매는 알츠하이머, 알츠나 알츠나 상관없습니다. 발음이 차이라서. 그다음 뇌혈관 질환은 혈관성 치매예요. 뇌졸중이라든지 갑자기 뇌를 다쳐서 뇌에 공급되는 그 혈관 이런 데들이 막히는 경우. 그래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완치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혈관을 약물이나 수술로 뚫어준다라든지 하면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차로 치면 엔진이 노후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엔진을 바꾸지 않는 한은 힘들겠죠. 근데 뭐 카본 이런 게 많이 꼈다. 그래가지고 출력이 저하된다. 그것 때문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 쪽인 거죠. 그 카본을 긁어내거나 하면은 다시 출력이 돌아오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사성 질환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 우울증으로 그 다음에 결핍성 질환은 비타민 B12
B12가 결핍되는 경우가 결핍성 질환으로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12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이 시비를 많이 거세요. 뭐 불쾌한 부분들도 많고 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뭐 너는 왜 이래? 너는 뭐야? 너 여기 내 자리인데 여기 왜 앉아있어? 하면서 자꾸 시비를 거세요. 그래서 시비 생각하세요. 우리 시비 걸죠? 그래서 이거를 12로 생각하시면 비타민 12 그럼 기억하시기 쉽겠죠? 중독성 질환 같은 경우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에 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질환, 알코올성 치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도 여기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뇌졸중은 이게 노인성 질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뇌졸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가 졸도하는 중이다라고 하면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오는 걸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뇌졸중이죠. 흡연을 하면 혈관이 수축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비만, 고지혈증 그게 뭐예요? 혈액에 관이 뭔가 고지혈, 뭔가 이렇게 퇴적이 많이 돼가지고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혈전 같은 게 다니다 보면 막혀버려요. 그럼 이게 막혀서 이쪽에 영양소나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뇌가 그 영역 부분들이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왜?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일을 계속 하겠어요? 그렇죠. 그 뇌가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능들이. 그래서 빨리 치료가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고지혈증에 안 걸리려면 이제 좀 혈관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덜 받으시는 거. 그다음 고령이 될수록 혈관도 약해지거든요. 가족력, 지금은 모계 쪽에 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거나 그럼 또 터지기가 쉽죠. 당뇨병, 심장병, 그다음 과거력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에는 뭐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을 예방을 하면 이 뇌졸중도 같이 예방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 파킨슨 질환 같은 게 약간 많이 손이나 어떤 특정 부분들을 많이 떠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 자세에 얼어붙은 현상, 그 다음에 반사의 소실, 그러니까 자세 반사, 그러니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안정 시 이제 떨림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움직이고 그럴 땐 괜찮은데 이렇게 좀 안정됐을 때 덜덜덜덜덜덜덜 떠는 거. 그 다음에 감정 무감정, 그 다음에 사고의 느림, 그 다음에 인지 능력 감소 등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 같은 경우가 이걸로 인한 치매가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신체적인 파킨슨만 오는 경우들이 뭐가 힘드냐면 어느 순간은 또 돼요. 이게 약간 그 영화 볼 때 버퍼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운동을 해서 이거를 나아야 돼. 나는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낙상 사고가 벌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특히 케어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치료 및 예방으로는 약물 치료, 근육 스트레칭, 관절 운동, 많이 웃으면서 정서적인 지지, 그러니까 편들어 주는 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수분 섭취 하루에 이제 물 큰 거 2리터 정도 되죠? 1.5에서 2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거 한 병 정도 드신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수분 섭취가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이 제한되는 5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아요. 충분히 먹는 건 비뇨기 질환 아까 말씀드렸고 폐렴이나 고혈압, 당뇨 다 들어가죠. 근데 안 드셔야 되는 게 뭐냐? 간경화예요. 간경화 요 5가지 외우는 거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심청전 생각해 보세요. 자, 옛날에 심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집에 신청이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성이 비슷해서 같이 살았나 봐요. 심청이 같이 살았는데 나머지 내용은 아시는 거예요. 신봉사죠. 아빠가 여기는 신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양미 삼백석으로 눈을 뜨려고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인당수에 둘이 같이 빠져요. 동반 입대처럼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 신봉사와 신봉사가 들었어요. 그럼 이 아빠 마음들이 어떻게요? 안 좋죠. 이분들이 이거 물을 좋아할까요? 물을 싫어하겠죠. 물 소리만, 물 근처도 가기 싫을 거예요. 애지중지하는 외동딸들이 물에 빠져서, 아빠, 눈 뜨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눈도 안 떠지고, 애들은 없어졌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수분 섭취 제한. 그래서 심부전, 신부전. 요거, 자, 심청이, 신청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빠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부신 기능 저하증. 그 부위가 아니지만 외우실 때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빠의 마음이 저하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신 기능 저하증. 부신. 아빠의 마음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외우시기 쉬우라고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하되니까 갑상선까지도 같이 기능이 저하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 수분 섭취 제한 네 가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푸아그라라고 이 거위 간으로 하는 그 프랑스인가? 그 요리가 있습니다. 뭐 먹어본 적 없지만. 근데 이게 거위 간인데 이 간을 크게 해가지고 하려고 거위한테 호스로 이렇게 물을 막 먹여가지고 간땡이를 키워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기사에서 봤어요. 그럼 이 오리는 어떨까요? 물을 싫어하겠죠. 근데 얘가 간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경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창이와 그 옆에 떠다니던 여기 떠다니던 오리까지 생각을 하시면 보통 우리 그 무슨 덕 해가지고 막 호수에 띄워놓고 한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물 생각하시면 이 오리랑 심청이와 심청이 옆에 살던 신청이 신봉사 생각하시면 다섯 가지 외우실 수 있습니다.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그 다음에 부신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그래서 신부전은 심장, 그다음 신부전은 신장 이쪽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서 약물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한 문제 정도씩 꼭 나오더라고요. 자, 약을 특히 혼자서 먹던 그러니까 약을 혼자서 알아서 끊으시면 안 돼요. 의사 지시 있을 때만 하셔야 돼요. 특히 요거 나오는 게 고혈압, 혈압약 얘기 많이 나와요. 여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혈압약. 그 다음에 처방전을 무시하고 복용하는 거. 내가 그냥 오늘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오늘 두 개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술을 먹고 약을 또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은 못 찾는데 약은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술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별로 약발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 먹을 때는 저 뭐 그 숙취 해소제만 드시도록 하세요. 약은 양보하세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약을 먹거나 본인의 약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 이거 자주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픈 걸 참다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병원을 가요. 그러면 이제 뭐 3일치 약을 지어주고 뭐 심하면 주사 한 대 맞고 그다음 뭐예요? 감기 같은 게 걸렸을 때 더 아프면 차도가 없으면 오세요 그러죠. 근데 이 약을 먹고 한 이틀 만에 난 거예요. 그러면 약이 하루치가 남았어. 그럼 아까워가지고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죠. 그 근처 약국에 가져가서 이제 폐기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아깝다고 킵을 해놨다가 아들이나 남편이나 뭐 부인이나 부모님이나 누구랑 나랑 비슷한 증상이 나오면 또 그거를 또 선심 줍니다. 안 돼요. 왜냐면 신체 면역력이라든지 먹고 있는 다른 약이 있다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주시면 안 되는 거. 그다음 아까 자몽주스 말씀드렸죠.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먹으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생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면 좋다라는 거, 흡수가 잘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캡슐, 그다음에 코팅된 약 이런 것들 막 내 맘대로 뭐 쪼개거나 이거 반알 먹고 반알 이따 먹어야지 하지 마세요. 왜 아이디어 내고 특허 내가지고 그런 캡슐 하고 했을까요? 그게 내 그 약이 이제 녹아야 되는 부위까지 갈 수 있게 장까지 간다든지 위에서 뭐 어느 정도 버텨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면은 군인들 가는데 그 전쟁 나가는데 갑옷 안 입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약 복용 시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그 텀이 좀 길면은 식후 30분을 놓쳐서 식후 1시간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점심 때 놓쳤다고 해서 저녁 때 점심 것까지 두 개 동시에 드시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약은 너무 세도 훅 가라앉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라리 패스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안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점심약을 못 챙겨 드렸는데 저녁이 돼 버렸어. 근데 저녁약 챙기면서 생각이 난 거야. 그때는 간호과에 얘기를 하고 점심약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과 얘기하면 그렇게 똑같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 주세요, 뭐 빼놓으세요, 아니면
그거는 내일 점심때 드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예방접종이에요. 아까 독감은 모든 성인이 매년 1회 맞는다 그랬죠? 그럼 파상풍은 10년마다예요. 그리고 폐렴구군은 65세 이상, 대상포진도 60세 이상 한 번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65세 이상이 맞아야 되는 부분은 인플루엔자, 폐렴구군,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파상풍이랑 같이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외우시려면 좀 쉽게 외우려면 파상풍의 파랑 디프테리아의 R을 연결해서 보세요. 그럼 아파죠. 아파서 10년에 한 번씩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디프테리아랑 파상풍은 아프다 보니까 10년에 한 번씩 맞는 겁니다. 나머지는 1회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독감 같은 경우 매년 맞는 거고 요즘에 요거 자주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독감은 매년 한 번,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에 한 번 맞는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출 시 동행, 같이 가는 거고요. 일상 업무 대행은 내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청소랑 주변 정돈, 세탁, 그 다음에 뭐 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도와준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세면, 머리 감기기, 목욕, 이동 도움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스킨십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과 스킨십이 들어가는 건 신체 활동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수시킬 때도 얼굴에 닿죠? 머리 감길 때 머리카락이랑 닿게 되죠? 이동할 때 팔짱이라든지 허리 뒤쪽에 이렇게 받쳐줘야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스킨십이 되면 신체 활동이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다 생각하시면 암기하시기가 쉽겠습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그래서 인지능력 이쪽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울감을 좀 줄여주는 이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노인복지시설 아까 제가 요양 자꾸 얘기 드렸었잖아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요양자 붙었죠. 그래서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재가와 시설로 구분될 때 노인 장기 요양 기간에서 여기 두 가지에 포함이 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 시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원인 거고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9인 이하 요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에서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객관식에서 다음 보기 중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근데 거기에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들어있으면 뭔가 헷갈리는 거야. 오히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렇게 들어있으면 두 개가 있으니까 뭔가 왜 비슷한 게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만 딱 들어가 있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요양자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 여기가 노인 의료 쪽에 들어가냐면 의사라든지 간호사 이렇게 치료적인 부분들 노인성 질환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이에요. 대상자의 개인의 삶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생명과 안전에 위배가 없는 한은 최대한 개인의 삶을 존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가족의 물건을 사다 드린다. 대상자와 가족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드린다. 이런 거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양보호사기 때문에 요양보험 등 제도에서 나오는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만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냥 해주시는 건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해주는 거는. 서비스 제공 중에 알게 된 비밀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개인정보 보호해 주셔야 되고 의료행위는 누가 해요? 의료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몸에 있는 구멍에다가 하는 것들은 다 의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요도에 꼽는 소변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 안에 목구멍
안쪽으로 쑥 넣어가지고 식도로 해가지고 위까지 연결된 비위관, 그 콧줄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도 다 의료행위에 들어가요. 링겔 꼽는 거 이런 것들도 의료행위고요. 그래서 그 경관식 이제 콧줄로 식사하시는 분들 여기 갑자기 쿨럭쿨럭 막히실 때 잠그고 의료인을 부르는 겁니다. 시설장이나 왜 우리가 그걸 하면 의료행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조절을 우리가 막 맞춘다라든지 그러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링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비인후과가 왜 있겠어요? 코, 귀, 뭐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를 파드릴 때도 그 귀 파면 안 돼요. 귀 입구 주변에 있는 더러운 것들까지가 우리가 하는 부분인 거고, 코 안에도 코털도 뽑아드린다. 안 돼요. 코 안까지 뭐 코딱지가 있을 때 파드린다. 아니에요. 코털도 삐져나온 코털만 정리한다. 이런 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몸에 있는 구멍에다가 뭔가 하는 거는 다 의료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서비스, 그럼 서비스 변경 이런 경우들도 다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시설장이 우리의 엄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뭐예요? 정보 전달자, 우리가 알게 된 내용들, 관찰한 내용들, 상태 확인한 것들을 시설장이나 또 전문가들, 뭐 간호 쪽이면 간호, 뭐 행정적이거나 뭐 정서적인 부분들은 뭐 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해 주는 거겠죠. 관찰자, 지켜봐야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숙련된 조력자, 이게 요양보호사의 어떤 케어 서비스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조력자인 거죠. 의사소통, 정서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뭐 손짓 발짓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이해시키고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칭찬이나 지지를 통해서 동기를 이제 또 열심히 살아가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또 잔존 능력이라서 자기한테 남아있는 능력을 계속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동기 유발을 하는 지지자로서의 역할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공할 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대상은, 고려할 점은 대상자를 생활의 주체자로서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대로 최대한 맞춰드리는 거.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밥을 먹을 때 반찬부터 드세요? 국부터 드세요? 밥부터 드세요? 아니면 물부터 드세요? 뭐부터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국부터 먼저 먹는다고 체하는 거 아니고 밥부터 먼저 먹는다고 뭐 칼로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생활 패턴이 있으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일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요양원이나 이렇게 단체로 있는 주간보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루틴을 이제 어떤 그런 뭐 아침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프로그램, 그다음 목욕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생활 양식 개인으로 할 때는 이제 존중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서비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겠죠. 오늘은 좋게 해주고 내일은 나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수인계서라는 서류를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주야간 교대하시는 경우에는. 그럼 야간 선생님들에게 주간에 있었던 특이사항들을 알려줘서 이분이 뭐 아침에, 낮에 잠을 많이 주무셨다. 그러면 아, 밤에 좀 안 주무실 수도 있겠다. 아니면 오늘 계속 설사를 하셨다.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셨다. 이런 것들 알려주셔야 서비스가 계속 연결되겠죠. 또는 타기간으로 전원하실 때 이 내용들 또는 내가 퇴사할 때 그러면 이분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러할 때 뭐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성 또는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스스로 자기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게 잔존 능력을 최대한 본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가져야 할 직업적 태도입니다. 직업적 태도는 종교 같은 경우는 인권과 연결이 돼서 선교를 목적으로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인권 쪽으로 위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요청하셔서 나 뭐 교회 가고 싶은데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든 뭐 나는 뭐 불교가 좋은데 뭐 이러면 그쪽에 해주시면 돼요. 성당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거를 맞춰서 보호자와 상의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누구에게? 시설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죠.
그래서 뭐 좋은 말씀 들으세요. 뭐 오늘 예배 있으니까 꼭 참석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오늘 종교 행사 저 예배 있는데 참석하실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이동할 때 도와드릴게요.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선교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보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뭔가 애매하다 싶을 때는 대상자에 대한 상태와 그거에 대한 내용 부분들을 우리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에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업무를 지시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타 직종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겠죠. 클라이언트라는 한 사람에게 뭐 의료적인 부분, 재활적인 부분, 뭐 행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프로그램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뭐 식사 관련된 부분, 이동 관련된 부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종사자들끼리 상호 협력, 협조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협조하는 거랑 내가 죄송해요. 하면 안 되는 부분을 하는 거랑은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간호사가 갑자기 뭐 바빠 보여가지고 제가 뭐 여기 뭐 저기 뭐 의료행위 좀 해드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부분에서 상호 협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의견을 반드시 물은 다음에 실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지가 없는 분이 이제 뭐 비위간, 콧줄을 끼고 식사를 하실 때도 어르신 지금 식사 들어가요. 뭐 그다음에 어르신 식사 다 하셨네요. 잘 드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내용에 이제 기억나시죠? 그런 것도 대상자의 의견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의견 물어보는 거. 오늘 어디 갔다 오셨는데 어떠세요? 라고 만족도 조사도 중요하고 오늘 뭐뭐 할 건데 여기 같이 가시는 거 어떠세요? 뭐 이렇게 기억나세요? 이렇게 뭐 물어본다라든지 아니면 괜찮으신지 이런 것들 컨디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개발하는 것, 자기 성장하는 거 굉장히 필요할 거고, 이것도 꽤 한 문제씩 많이 나옵니다.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로 남긴다든지, 그냥 우리가 바꿔야 될 때는 대상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없을 때 들어가서 일해주고 나온다? 아니에요. 우리는 대상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없을 때 유효한 거는 단 한 가지죠. 그 업무 대행할 때. 그것도 그 어르신과 다 상의하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상자 없을 때 그 집에 가서 일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제가 방문시라고 전제 조건을 달아드렸죠. 그리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유 이번 주말에 좀 와가지고 나 저기 뭐 저 김장 좀 해줘 내가 뭐 수고비 좀 줄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팁 받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고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시설장에 꼭 보고하세요. 사소한 사고라도 뭐 앉으시려다 좀 주저앉아서 엉덩이가 좀 아프다고 하셨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뭐 멍은 안 드셨어요. 뭐 이런 사고라도 꼭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골다공이 있고 또 그다음에 미안해서 뭐 이런 마음 때문에 또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쪽에 마비가 와가지고 다친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간에. 그러니까 사고 발생을 하게 되면 꼭 보고를 하세요. 대상자가 학대를 받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에 꼭 보고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요양보호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기관에 어디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어디든 들어가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되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 집에 모셔서 안전하게 보호해라가 아니라 학대가 의심되니까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77-1389예요. 그쪽에 노인학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를 또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보고가 있고 기록보고, 서면보고가 있어요. 구두보고는 굉장히 급할 때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때는 구두보고를 하고 서면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를 남겨야 되는 경우들일 때는 서면으로 기록을 해서 냅니다.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여기 노인학대 신고 번호 적어 드릴게요. 1577-1389에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학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재정적 학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간단하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금액과 관련된 거, 동의 없이 사용했다, 뭐 기초수급 대상자인데 그 노인의 들어와야 되는 생계비라든지 뭐 아니면 뭐 주거비 이런 것들을 뭐 자녀가 뭐 삥땅 뭐 훔쳐갔다, 동의 없이 가져갔다, 아무데나 써버렸다. 이랬을 때는 경제적, 재정적 학대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은 금액이랑 관련된 부분들은 재정적 학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방임 같은 경우는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그래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든지 아프다 그러는데 병원을 안 모시고 간다라든지 부르는데 못 들은 척 한다라든지 이런 거서 시쳇말로 쌩 까는 거, 이게 방임인 거고요. 유기는 이제 뭐 요양원에 모셨는데 뭐 연락처 바꿔버리고 이제 입소 비용 같은 경우 안 내버리고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외국 나가가지고 여권 뺏은 다음에 자기네들만 들어와 버린다라든지 그 내다 버리는 게 유기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자기방임이에요. 자기방임은 본인이 스스로 의식주나 의료처치 같은 거 안 하는 거잖아. 나 안 먹을래 하고 막 식사 거부하신다라든지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간다 안 간다 하시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도 있는데,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갈구는 거죠. 쉬운 말로. 그러니까 뭐, 노인네 냄새나, 아니면, 아유, 노인네가 이제 늙어서 죽지도 않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협박. 뭐, 아유, 자꾸 그러면 밥 굶길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뭐, 자꾸 그러면, 어르신만, 아버님만 뭐, 안 됐고, 저희 뭐, 어디 갑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면, 자꾸, 이러면은 요양원 보낼 거야. 뭐, 이런 것들. 협박. 이런 게 정서적 학대. 그리고 막, 이제 좀 상처받는 말 해주는 것들도 다 학대겠죠. 그래서 우리도 반말하시면 안 돼요. 항상 존경어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때린다거나 이런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다가 이제 방에 가둔다거나 방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내 신체를 내가 움직여서 나오거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게 되고요. 협박 중에서도 물건 같은 경우를 던지면서 하는 협박은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요. 왜냐면 그게 내가 저걸 나한테 던질 수 있다. 그럼 내가 신체적 상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성적 학대 같은 경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자, 너무 길어가지고 1부, 2부 이렇게 끊어서 들어갈 건데, 이것도 내용이 많죠. 벌써 거의 1시간 50분이 다 돼가는데, 귀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귀로 하는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차에서도 운전에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귀로만 이제 틀어 놓으시면은 이게 좀 듣기가 공부가 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풀이 중심적으로 하시면서 오답 잘 체크하시고, 오해말 적는 거, 그 다음에 긴장하지 않도록 시간 안에 우리가 90분 안에 80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1교시, 2교시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풀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계속 앉아있는 것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 때문에 집중을 해가지고 90분 정도를 계속 앉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부에서 나머지 내용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이에요.